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을 오늘 그냥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2,500까지는 뭐 유언합니다. 과연 올 말 12월에 산타가 찾아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장 같아서야 뭐 오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려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데일리 이슈는 두 가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놨는데요. 먼저 연기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장바구니에 담는 내용물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 엔솔을 그동안 열심히 담았는데 이제 다른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성장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지금 연기금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2023년에 또 확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바로 포트폴리오 교체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 4분기 들어오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집중 매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 정도 덩치를 좀 패시브하게 담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LG 엔솔을 연기금이 담아내면서 최근에 있었던 약세장에서도 2차 전지주를 비롯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버티게 했던 근거였었는데 자 최근에 연기금의 모습이 좀 수상합니다. 수상한 게 아니고요. 일단 포트 교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매집했던 종목들을 팔고 아마 파는 데는 그동안에 뭐 수익도 나름 괜찮았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겠죠.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지금 줍줍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테마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포함되는 플랫폼 성장주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련 소비재주입니다. LG 생건,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주의 같은 이 종목들도 시즌 좀 낙폭 과대주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봉쇄가 너무나 뭐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됐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연기금들이 교체하면서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실제 시세까지 함께 나오고 중국 관련주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또 재료도 지금 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면서 자,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연기금의 포트 교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숙제로 남아있는 대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LG 엔솔 막 오를 때 망설이다가 끈물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내려가면서 얼마나 또 발을 동동 구르실지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 포트를 바꿔서 LG 엔솔은 매도를 하고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으로 가는 건데 종목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도 네이버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사실 올라갈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면 안 됐거든요. 네. LG 엔솔 지금 또 내려가니까 이제 LG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한테는 좀 덕이 되지만은 사실 또 그 평균 단가가 높은 분 입장에서는 뭐 올라와도 아마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가 뭐 최근에 16만 원대 형성하고 지금 20만 원대 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 좀 올해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 25만 원 이상이니까 좀 많은데 좀 멀리 좀 지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3분기까지 시장에서 이제 연기금이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 팔고 그랬었는데 반대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면서 오히려 이제 내수 관련주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매수 1위가 포스코홀딩스고 또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네이버, LG차는건강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낙폭 과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인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될까에 대한 의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확하게 올해 1월 27일 날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잠깐 잊으면 안 되는 게 내년도 1월 27일 아직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815만 주가 상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주 물량인데요. 우리 사주 물량은 1년간 보호예수 물량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내년 1월 27일에 상장을 한다면 시장은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 물량도 좀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좀 기관들 좀 매니저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약간 롱숏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LG 엔솔 숏 팔고
뭐 네카오 롱 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올라가는 네카오가 액티브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기관들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물량 같습니다. 자, LG 엔솔을 숏 포지션으로 삼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네이버 카카오 뭐 또 아모레퍼시픽을 롱 포지션으로 잡는다면 근데 그러면 그들은 낙폭 과대 성장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를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이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요즘에 저는 이제 두 분과 다르게 이제 현장에서 고객님들하고 이제 접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요즘에 드리는 말씀이 사실 버릴 주식은 없다입니다. 예, 너무 이제 대형주 위주 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쭉 내려올 때 또는 최근에 LG 생활건강 같은 거 많이 내려올 때 네. 사실 뭐 비난, 조롱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비난과 조롱이 극대화됐을 때가 사실 바닥 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전지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또 찬사가 또 나올 때쯤이면 또 고점이 나오는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략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짜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고 LG 생활건 갖고 있고 뭐 2차 전지 주식들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거는 내려왔지만 어떤 건 또 올라오면서 계속 아마 잔고는 고자리 뺑뺑 도실 확률이 계속 높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거를 결국 잔고를 늘려나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결국은 내년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감익을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주식을 사서 바이앤홀드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롱숏도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쳐올 거기 때문에 조금 매매의 관점으로 당분간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매매 관점이라면 네. 그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딱 이제 차트나 대략적으로 보시면 가격적인 저항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LG 생활건강,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정말로 이제 장기평선에 딱 정확하게 헤딩하고 내려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 저항에 맞아서 관련 뉴스들이 나와서 하락을 한 건지 네. 아니면 빠질 때가 돼서 빠졌는지까지는 저는 뭐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너무 좋은 주식들 한 바구니에 담아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 나겠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시면 한 1년 동안 되게 좀 오히려 더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픈 손가락, 좋은 손가락도 있겠지만 아픈 손가락도 또 분명히 나온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LG 생간을 100만 원에 네. 샀어요. 네. 근데 그거 50만 원 갔다가 지금 네. 다시 70몇만 원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럼 한 80만 원 선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다 보시- 팔면 네. 가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30%, 남겨라? 50% 네. 남겨놔야 계속 추적 관리할 거고 네. 그럼 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 네. 그러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건데 네. 현실적으로 반토막이 나는 동안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있겠어요. 다들 대부분 본인은 나는 이거 다시 13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안 팔겠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구간들이 다 있죠. 그 다 있습니다. 네. 다 삼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사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가격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마다 한번 팔았다가 네. 샀다가 그 과정이 저는 앞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6개월 네. 정도.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세게 올랐지만 또 일정 부분 저항에 닿으면 또 네. 하락할 거고. 그 작업들이 아마 당분간 6개월 정도는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내가 산 가격대까지 안 왔다고 마냥 기다릴 게 맞습니다. 아니고 그 손절 타이밍을 찾아서 왔다 갔다 매매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찾아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네이버를 들여다보면 지금 네옴시티 수혜주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건설 인프라가 아니고 자연재해 방제요? 네. 이게 네이버가 이걸 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트윈. 예. 이게 이제 앞으로 ICT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또 먹거리가 된다, 또 하나의 뭐 뉴 수익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이 되게 복잡 단안한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설계 분야, 특히 건축 분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 디지털 세계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가상으로.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건물을 부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재해가 나거나 그걸 겪지 않아도 네. 디지털 세계에서 미리 그런 문제들을 맛볼 수가 있고 또 체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의 모습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29년, 2030년 완공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하나가 일단 이런저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이거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막에다가 짓는 것들 밤이면 추운데 어디까지 버텨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통해서 먼저 한번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과 대비책을 만든다라고 해서요. 오늘 뉴스 나왔을 때 왜 네옴시티 재난재해 부분 섹터에서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재난재해를 실제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걸 디지털 세계에서 만들어 놓고 그 실험하는 단계에 이번에 네이버가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동발 호재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발 호재는 아까도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이 빗장을 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지금 괜찮잖아요. 네. 근데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담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이게 선도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까 뭐 LG 생활건강 130만 원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럼 130만 원이 갈까 안 갈까 그럼 몇 가지가 보충이 되면 됩니다. 뭐냐면은 뭐 주가야 뭐 사실이지만 첫 번째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는 첫 번째는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근데 완화만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뭐 LG 생활건강이 다시 예전 130만 대를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되냐면 그 다음으로 따라와 줘야 될 게 한한령이 풀린다든지 한류 열풍이 풀어야 됩니다. 화장품주가 2015년도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였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컨텐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배우들이 화장하는 그 메이크업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게 이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아모레 같으면 설화수라든지 아니면 LG 같으면 후 같은 브랜드가 곽광을 봤던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의 반등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이 오늘 장중에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46.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제 12월 달에 경제 공작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줄 것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빗장을 푼다로 가는 모습이고 그 빗장에 푸는 D-Day는 이제 내년 3월 초에 예정된 양해로 보는 관점이면 결과적으로 내년 3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주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보시고 아까 제가 잠깐 LG 이야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시간을 할애해도 좀 말씀드릴게 제가 숏이라 그래가지고 또 오해받으실까 봐 이거 한번 D-Day가 이번 주에 배는 꼭짐이 생길 수 있는 게 미국 시간으로 6일 날 지금 별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민주당 조지아 결선 투표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거 뭐 미국 선거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끝난 거 아니야? 50대 50인데요. 이 지금 조지아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 명이 딱 되게 되면 이거는 51도 가면서 완전 굳히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시장은 거의 조지아주를 민주당에서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결선 투표에서 그걸 굳히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IRA 법안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의외로 수요일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기간이 숏이지 LG 솔루션이 무조건 끝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 얘기 듣고 팔으래 이러고 팔고 이러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아까 화장품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에서 워낙에 요즘에 화장품 잘 만든다. 그래서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화장품 주식들이 예전에는 뭐 중국 지표만 보고 뭐 중국 보따리상 지표만 보고 움직였던 경향들이 많은데 한국 그 말씀하셨던 거 대비해서 사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사실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일본 쪽도 봤거든요. 일본 쪽 수출 지표를 봤더니 거의 이제 프랑스산 화장품하고 이제 프랑스산 명품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비교해도 대부분의 품목에서 비슷하거나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대비하면 사실 시장은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일본 쪽에서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고 아마 좀 큰 관점에서 보면 동남아시아까지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계속 진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나왔던 중국에서의 빗장 푸는 이 효과가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 한 2, 3주 전에 있었던 화장품 주식하고 지금의 화장품 주식은 확실히 이제 캐릭터가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0% 20% 쌌었을 때 봤던 화장품 주식들이랑 지금의 화장품 주식들은 아예 다른 생물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보고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분들은 용기가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뭐 전혀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는 전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게 승차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또 하차감이 거의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릴 때 내가 어떤 차에서 내린다 이건데 화장품도 그렇다고 그래요. 네, 예. 이걸 케이스 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어떤 화장품을 바른다. 그래서 그 케이스 탁 내놓고 바르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얘기 마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홍콩 H주 4% 이상 올랐어요. 그게 외인들이 와서 중국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실은 조짐이 좀 있었죠. 아. 지난주에 한번 개법이 나와가지고 5% 이상 이제 홍콩 증시에서부터 네.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좀 긴가민가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시장은 똑똑하다, 앞서가다, 선행한다. 그 정도로 홍콩 증시가 나왔다면 이것은 코로나 봉쇄 완화를 시장이 좀 먼저 네. 앞서간 거였었는데 그때 또 중국 전문가분들한테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택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막 네. 하시거든요. 지금 네. 공산당을 모른다. 시진핑 주석은 뭐 앞으로 5년도 봉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중국 쪽에서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대도시에는 상당 부분 특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던 신장지구 이쪽은 꽤 많은 방역 규제 완화 조치들이 지금 나와서 거리나 이런 데 행인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도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 역설적으로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더 네. 되지 않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을 네. 때 그때 이야기했던 논거와 논리가 뭐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데 시진핑 주석과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전파력은 세지만 치사율이라든가 치명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쐐기를 받은 게 지금 오늘 중국 본토 증시뿐만이 아니라 홍콩 증시거든요. 네. 뭐 홍콩 증시 또 한 번 3~4% 이상, 본토 증시도 지금 2% 가까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를 확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는 내년 3월 양회 끝나고 4, 5, 6월에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시장 반응이라면 그 봉쇄 완화의 시기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양회 전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동안에는 그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그래가지고 우리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이런 얘기 주로 했었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반의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홍콩 주식이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그 개별 기업들 몇 면을 보면 네. 여전히 거의 뭐 10분의 1, 8분의 1토막이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뭐 기업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네. 중기계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관련을 우리가 막연하게 좀 올라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장밋빛 기대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상해 증시 기준으로 최근 10년 정도 트렌드를 보게 되면 3,000선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되게 좋습니다. 네. 상해 지수 기준으로. 홍콩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상해 본토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지금 3,000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또 하나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3기의 첫 번째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저도 중국 증시를 조금 좋게 보는 관점인데 그 첫 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선거 전후에 코로나 정책도 좀 강화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선거 끝난 이후에 꼭 백지 시위 때문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규제를 좀 푸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뭐 어떤 뭐 기업들 갖고 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 관련 모멘텀 자체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제가 본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중국의 달러당 위안화가 거의 2개월 만에 7위안을 깼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 관련 내수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외국 돈이 중국에 들어간 게 이제 홍콩 H 주가 상승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몇 주 전만 해도 차이나런 중국 돈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우리 쪽에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당일만 보기에는 조금 사실 수급이 미약한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사실. 예. 오늘 사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보면 사실 뭐 팔기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수량이 엄청 났던 것도 아니고 파생 쪽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유의한 것도 아닌데 네. 거래 대금이 조금 줄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재미없었다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당연히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쪽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당연히 자산 배분 관점에 중국 쪽으로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으로 올 자금이 좀 일정 부분 좀 쪼개지긴 하겠죠.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인가요?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23개월 만에 이제 우린 그 비중 확대로 네.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래저래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듣는 거 들어보면서 생각해봤더니 최근에 중국 주식 매수하자라고 했던 그 손님들의 전화를 한 2, 3년 동안 2년 정도는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니까. 반대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중국 주식도 관심 같은 주식들이 있죠. 1등 주식들 있잖아요. 뭐 복성제약이나 뭐 마오타이 관련 주식들이나 이런 주식들을 저도 한번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ETF 투자도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위치 초기잖아요. 초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내년 양해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랠리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주마에서 추려본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참 힘들게 2022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주마 진행하면서 참 이게 주식장이라는 게 힘들구나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2022년 세 분은 이 2022년 우리 장 글로벌 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일단 올 한 해 뭐 화두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월 돌아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로 튀기 시작하면서 1년 내내 인플레이션 그것으로 한 해를 보내왔고요. 이게 너무나도 역설적인 게 불과 작년이죠. 작년 10월, 뭐 작년 9월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아니고 연말에 잡힐 거고 뭐 이랬던 사람이 이제 네. 올 3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뭐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그랬던 그런 한 해였었고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여기에 맹모쳤던 증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좀 묘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강력한 미국에서 9%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거기에 통화인 달러는 역대급 강세가 나오는.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누가 이게 진짜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만에 하나 이 시점에서 그럼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떨어지면 그럼 물가는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남게 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뭐 증시는 무너졌지만 달러는 오히려 강해졌던 네. 이런 또 한 해의 그런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그러시더군요. 경제 교과서로는 해석이 안 되는 2022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022년 두더지 게임이라고 말을 좀 지어봤습니다. 두더지 게임 이렇게 잡는 거요? 네, 네. 이렇게 뿅망치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두더지 게임이 보게 되면 올라오면 머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지금 연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한 증시가 1월달, 6월달, 9월달이 있었는데 네. 저도 뭐 한 20년 조금 넘게 이쪽 일을 해보면서 연간 기준으로 월간 10% 이상짜리가 3번 이상 나온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도 사실 8월 달부터 빠져서 9월 달에 저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있지만은 그만큼 올해 정시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뭐 게임하는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올만 하면 얻어맞고 올라올만 하면 얻어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도 6월 달 3,300포인트 이 지수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가 빠졌던 정시입니다. 네.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성은 다졌는데 제가 딱 올해 느꼈던 거는 올해만큼 악재가 많았던 해가 있을까? 자, 전쟁도 났고요. 예, 전쟁도 났고. 네. 야, 옛날 이야기입니다. 1월 2일 올해 2022년도 1월 2일 날 첫 증시에 딱 나왔던 첫 번째 악재가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임플란트 네, 회사에. 네. 그러니까 제가 살다가 올해만큼 악재가 많았던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곱씹어 보면 내년도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투자가분들의 이 마인드 자체는 엄청 강해졌지 않나,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희망적인 것은 내년에 이 정도 악재가 있을까? 이게 이제 또 호재라면 호재인 거죠. 그 전쟁까지 나면은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이제 내년에 끝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내년에 호재가 되는 거고. 황 팀장님은 2022년은 어떻게 보세요? 저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을 네. 때 저는 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하창봉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크게 빠졌던 해가 169거든요. 네.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이렇게 깊은 하락이 1년에 2번 정도 나오면 대부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9월 달 하락이 사실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은 원래 있었어라고 했었던 연륜이 오래됐던 분들조차도 9월 달 하락은 여기서 더 밀린다고가 아마 그러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시간 단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우리가 금리 역대 한 20년, 30년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기 동안 주식이 빠졌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야로 받아들였고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만 어느 정도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그 이후로 다 안정을 찾아갔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직전 사이클이었던 2014년부터 18년도까지도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부터 이제 18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장도 되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초의 금리 인상할 때 연준에서 밝혔던 중립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얼마였어요? 2.75였습니다. 2.7였습니다. 근데 지금 4가 넘었잖아요. 네. 지금 5까지도 가겠다는 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직전 사이클에 한 4년에 걸쳐서 2.75인가요? 그때 직전 사이클이 올렸던 거를 지금 1년 만에 4%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 2배 정도. 네, 2배 이상.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발작이 심하게 나왔던 거고 기존의 투자자들,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다 못 겪던 증시를 겪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시간 단축이라는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면 어쨌든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5년, 6년에 걸칠 금리 인상과 하락의 사이클을 한 2, 3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사람만 남으시면 다음 상승 사이클 때 정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급속도로 이게 올라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 금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킹 달러 그 얘기 많이 했었고 정철진 평론가도 문제는 달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경주마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보니까 1,300원 밑으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이로우가 있습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네. 12월에 일단 1,200자를 봐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또 기쁩니다. 네. 왜냐하면 1,380원 넘어가는 1,400 이때 정말로 많이 개인적으로도 장황했고요. 근데 1,420선도 넘고 역외환율에서 1,450원까지 갈 때 이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 네.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또 많이 받았고요.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1,500원은 기정사실화 하고 1,700원 외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불과 한 3주 만에 지금 킹달러가 완전히 이제 깨지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만 1,29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좀 더 안정을 바라려면 1,260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부안해동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104가 자꾸만 보여요. 104 보이면 안 됩니다. 103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03대 밑에서만 움직이면 이제 다시는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러를 이제 확실히 킹달러를 누를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또 하나 오늘 반가웠던 소식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안화가 지금 6.9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달러당 위안 7위안도 깨지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같은 바스켓의 원화와 위안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조금 더 원화 강세에 대한 이제 기쁨을 누려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시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일단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이게 12월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물들을 좀 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약간 수급이 꼬인 게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더 묵진한 마음으로 네. 이번 주 목요일 이후까지 만기일 이후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 망한 뭐 침체라고 하고 0% 성장률, 1% 성장률 여기에서 주식 투자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달러 약세를 통해서 달러들이 다시 신흥국과 해외로 나오는 겁니다. 실물 시장으로. 이거 외에는 뭐 주식을 할 뭐 논거가 없거든요. 항상 뭐 경기와 뭐 수출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달러 약세 외치는 것이고요. 아직은 그 동안에 당해왔기 때문에 1,260원대 볼 때까지는 네. 있지만 이제 1,260원을 확연히 깨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103 밑으로 오게 되면 그 동안에 누차 말했듯이 일종의 달러 약세를 통한 단기 버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뭐 내년에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1,500 막 간다고 얘기할 때, 킹달러 한창 얘기할 때 달러 이제 떨어집니다. 약세로 갑니다. 자꾸 그러셔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했었는데 괴로웠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각종 지표가 난무해가지고요. 이 지표가 나와서 호재인가 하면 저 지표가 나와서 악재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부지가 다 좋거든요. 물가 지표도 네. 아까 말 달러도 지금 114에서 10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달러는 고점을 찍은 거고 네.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도 정시에서는 그런 걸 염려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고용 동향이 조금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증시가 좀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환율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안정을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딱 안정으로 못 간 게 단기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 초반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CD 금리도 제가 91일짜리 보니까 지금 4%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 대한 자금 경색 이슈는 여전히 증시로 하여금 뭐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분들 오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간접적으로. 환율 내려가면 좋다며요. 근데 왜 주식 빠집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300원 내려왔는데 왜 네. 외국인 주식 파는 겁니까? 네. 1,400원 갈 때도 팔더니.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 왜 그러냐의 내용보다도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정확히 11월 11일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된 날 그리고 11월 24일 FO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12월 1일 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블랙아웃 기간 중에 한 번 더 좀 모습을 좀 박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는 급하게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다시 제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그 생각했거든요. 왜 빠진 줄 아십니까? 물론 이유 없어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한편으로 놓고 전체 매출의 90% 정도가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나쁜 거 맞이 해석하는 거죠. 이 수출 비중 높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팬다. 오히려 거꾸로 달러가 강할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디냐 하면 내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할 때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중국 관련주와 결이 맞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오히려 수출 기업에 대한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로 매도를 해버리고 오히려 원화 강세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내수주로 들어오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의 1,300원 이하의 원화를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시장은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급속도로 변화가 있을 때는 사실 겁나요. 달러가 강달러로 막 갈 때도 겁났지만 이게 또 약달러는 아직 아닙니다만 하여간 달러가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겁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금리를 뭐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지 인하하겠다는 얘기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달러가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안 오르지만 또 생각보다 떨어지지도 않는 증시거든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쭉 뭐 CPI 지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이 사실 적응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딱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주식시장 돌이켜서 쭉 생각을 해보면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사실 무서운 거고,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원래는 2.75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다였기 때문에 일단 주식 팔고 보자, 위험 자산 줄이고 보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최소한 얼마까지 더 갈지는 모르지만 뭐 금리 인상의 7분 응선, 8분 응선 넘은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적응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시장 증시가 안정되는 부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을 더 흔들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겠지만, 금리 인상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사실 한 1% 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저는 큰 충격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그 일시적으로 환율 부분이 다음 주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조금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달러의 네. 하락도 선반영, 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식 얘기할 때 선반영 하잖아요. 네. 달러의 하락도 선반영으로 보면 될까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네. 확실한 답을 찾을 네, 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예, 네. 변한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율 수혜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철강주니 항공주 이런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뭐 한국전력 원화 강세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환율 수혜주라는 게. 근데 잘 안 먹힙니다. 요즘에 어떤 논리나 이런 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기도 하고 네. 이미 반영됐다고도 말하기도 그러게. 하고, 참 그런 좀 답답한 국면인데요. 네. 뭐 시중 증권사들에서는 역시 철강주 같은 무거운 실물주가 또 네. 내년 2분기 뭐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러 약세 구간에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실물 관련주들,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잘 나가기는 했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치면 달러 약세로 철강주까지 수혜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의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네. 하고 12월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회의 끝나고 점도표를 찍을 겁니다. 네. 그것까지 확인을 네. 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터미널 레이트, 종점금리, 최종금리를 이번에는 점을 어떻게 찍을까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려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번 8일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만 이제 미국은 다음 주. 거긴 뭐 세 개의 파생시장 사이즈도 다르죠. 거기 목금입니다. 이게 금요일이지만 목요일 종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를 한번 보려는 것이 아닌가, 수급적으로.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내에 급격하게 이 달러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이 좀 꼬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는 큰 틀에서의 뭐 신흥 국가의 주식 네. 상승, 원자재 상승, 이것의 논리는 깨지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로 뭐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뭐 진짜 힘든 가쁜 한 해가 왔는데 네. 12월 마지막 점도표까지 한번 보시죠. 네. 거기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이 올해 1월이 7점대로 점프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내년 1월에 기저효과를 본다면 지금 모든 측면이 올해 1월과 내년 1월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로 지금 한 몇 주 새에 튀어오르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때 물가 바스켓이랑 내년 물가 바스켓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폭 고물가 시대지만 인플레이션 률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7.3이라는 걸 바탕으로 올라가니까 그 점을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걷다 대고 막 5.5에다가 점 찍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도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환율 수혜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항공주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요거 합치는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오케이를 한 거죠 지금. 영국에는 오케이 하지만 EU에서 또 안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항공주 투자는 합병에 대한 어떻게 보기든 불확실성 있는 투자보다는 우리가 중국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적자폭이 가장 컸던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들이 포진돼 있는 LCC 관련주들의 네. 변동성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제주항공이 지난달에 그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채 비율은 한 600%에서 한 400%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 강세 수혜를 누르는 거죠. 두 가지 다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외화 부채 비용의 비도함을 좀 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 뭐 사실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은 없기는 없어요. 근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원화 강세가 오다 보면은 어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데 항공주는 딱 그겁니다. 12월 1일자 오늘이 5일이죠. 1일자부터 일본 노선이 대폭 정편이 됐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제주항공이 LCC 중에서 제일 큰데 추정 그냥 38대 정도의 비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에어 티웨이 쪽인데 지금 제주항공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오사카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78회 운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 3분기에 뭐 600억, 진에어가 200억 정도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장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빠르면 다른 LCC보다 흑자전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한 기대감이고 이 항공사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여전히 공급이 더디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많습니다. 우리가 공항 갈 시간이 없는 거지 공항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바빠서 돈이 없어서 주식에 아유. 물려서 해외여행 못 가는 거지. 아니 일본 가면 한국말 들린대요. 네. 오사카 같은 데 내리면 맞습니다. 한국인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지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만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내지. 예, 너무 우리라겠네요. 어쨌든 지금 정편 자체는 항공사를 바라보는 투자 관점에서는 보러 중요한 마켓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경기 침체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고요. 2022년에 우리를 짓누른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8개월 연속 무역수지 네. 적자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식을 배우기로는 네. 코스피는 수출 따라간다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수출 따라간다. 그래서 쭉 장기 시계를 놓고 보면 네. 수출이 증가할 때는 코스피가 좋았었고 아. 떨어질 때는 뭐 안 좋고 그랬는데 네. 사실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이 조짐 사실 있었어요. 음. 이게 절대적으로 증가 절대적인 증가 폭이 아니라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외국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수출도 줄어들고 감익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차마 주식시장 떨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었죠.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사실 작년 5월부터 주식을 계속 쭉 팔았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바닥이 오니까 그렇게 안 좋다던 올해 7월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주식을 좀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 폭은 강화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반대로 사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경기 민감주인 나라잖아요, 사실. 네, 네. 전세 경기에 연동되는 나라. 그러면 조금 긴 시기열로 봤을 때 결국 수출은 분명히 늘어날 때가 올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수출 품목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부양해주고 미국도 침체로 무조건적으로 침체로 가게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좀 시간 두면 분명히 수출은 올라올 거다. 그러면 지수는 지금보다 좋은 모습도 있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는 화학이나 근데 사실 화학주들은 먼저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안 좋다는데도 화학, 철강 뭐 이런 주식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분명히 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출은 잘 되는 거예요. 무역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실상 세계 5위의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2022년에 우리를 짓누른 것들 정철진 평론가도 계속 얘기해줬던 에너지. 근데 이 오펙이 감사는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철진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 이런 에너지 원유와 달러는 반비례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강달러로 갈 때 원유값도 올라가면서 이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반대 상황이에요. 이게 원유값도 떨어지는데 달러도 떨어져요. 네.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 강달러 국면에서 유가가 120달러 갔어요. 물론 그런 얘기하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성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외들이 나오면 뭐 논리라는 게 이론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막 날아갈 듯 하다가 104까지 왔는데 유가는 80달러를 깰 듯 말 듯 81달러. 이게 딱 올해 1월에 네. 우크라이나전 출발할 때 81달러로 온 채로 지금 1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말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G7을 비롯해서 전격 합의를 했다. 러시아에 배산 원유를 싣고 가는 유조선들에게는 보험 안 들어주고 네. 이제 내려주지도 않고 하역도 없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다 했었는데
이거는 성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60달러보다 위에 한 80달러, 85달러에 맞춰서 유가를 진행하게 되면 네.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 러시아산 원유 한 65달러, 70달러에 사도 남는 장사잖아요. 네. 원래 80에 살 걸 70에 사니까 계속 이 중국과 인도에 있는 한 러시아의 원유를 저는 뭐 어떻게 망가뜨릴 방법은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가의 변수는 저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유국들의 단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앞으로 저 땅에 묻혀 있는 수백 년치 원유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싸게 팔 거다라는 거 하나. 아니면 아니야 이제 못 쓰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한 4, 5년간 최대치로 비싸게 팔아먹을 거야라는 이제 두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하고 이번에 빈살만의 그런 행토라든가 네옴시티라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특히 중동 뭐 카타르나 이런 곳들이 그 수소 같은 경우에서 그린 수소라고 하죠. 이쪽에 굉장히 지금 침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감산은 일단은 기존 200만 배럴 유지를 했지만 저는 여차하면 더 세게 감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 봉쇄 이거 풀리고 중국 쪽 뭐 여기 풀리면 유가 쪽은 저는 아직은 끝은 아니다. 뭐 당장 여기서 100달러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 한 해도 유가 상승에 대한 트렌드는 이어지고 유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태양광 풍력 소형 원자로 같은 신재생도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내년도 한 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에너지 쪽은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무역 수지 적자고 수출은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에너지하고 달러 때문에 그랬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자동차 잘 팔리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자동차 주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고 막 떨어져요. 이게 이제 주가의 선행성 또는 후행성 또는 선반영과 좀 결려되는데 아까 우리가 수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올해 막 연간으로는 아마 무역 수진 적자가 나올 것 같고요. 뭐 한 14년 만에. 근데 역시나 수출 품목을 놓고 보면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하고 2차 전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와 석유 제품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도 아니죠. 물론 작년까지 한 2, 3년 전으로 봤을 때 수출의 주요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보니까 30% 정도. 그리고 석유 제품 말고 석유화학 이게 이제 마이너스 26%니까 결정적으로는 중국 경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뭐 절반 이상이 그 중국에서 수입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경기 위축과 봉쇄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을 누른 건데 원가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가 나온 가장 결정적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지금 6천억 달러 사상 최대의 수치 나올 거거든요. 수출은.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랐다는 거니까 결정적으로는 중동 쪽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였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원화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대략 이제 뭐 1,400원 기준으로 해서 뭐 6%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제가 오늘 그걸 봤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주말에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언제 있냐면 내년 6월 4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유지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유가 상승 요인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 하방 지지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의 60배럴당 60배럴의 그 원유 사안제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하방 요인인데 하방 요인과 감산의 상방 요인이 딱 갖춘다면 국제 유가는 현 배럴당 제가 생각할 때는 뭐 70, 뭐 거의 많이 낮게 봐도 만 70달러 전후, 높게 봐도 90달러 전후에 갇힌다면 시간을 갖고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매크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돌고 돌아서 자동차 주가 왜 안 가냐? 주가는 사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다 보면 3, 4분기에는 자동차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실적을 좀 낮게 잡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2022년 뭐니 해도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형주,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조금 소위 얘기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 그거 정리 한번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좀 약간 뭐 단기 관점으로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텐베거 또는 뭐 말루 홈런 뭐 최소한 뭐 3루타, 4루타, 3루타 뭐 이 정도 종목을 볼 때 우리의 생활 패턴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또는 기업의 DNA가 바뀌어지는 그런 기업들을 사실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2020년, 21년 가장 주도 섹터였던 전기차도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는 2013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 테마주였어요. 테마주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도 가면서부터 우리 주변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으로 치환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테마가 불었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거 보면 이게 우리 인류 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들이 될 거고요. 그동안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들이 약간 테마성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미국 IRA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있는 석유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수소 써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정부의 정책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실적적인 부분까지 분명히 다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인구 문제와 관련된 로봇 관련 주식들도 그렇게 될 거고 예. 이런 쪽에서 좀 한번 기회를 크게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마는 2022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해보고 2023년을 뭐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겠고 전망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22년은 이렇게 경주마 달려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성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